오늘은 유튜버로서 그리고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경영자로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주제가 20, 30대의 젊은 여성의 질 건조증. 이게 유튜버로서는 19금에 해당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그게 말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제 채널은 아직 경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클린 채널이니까 지금 미리 실험을 해보려고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서 19금에 대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해본 거니까.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좀 원래 근엄하고 진지해 보이고 넥타이 메고 와서 서울말 쓰면서 어렵긴 하지만 정식 용어를 써주면서 각주도 달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뢰가 될 것 같은데, 용어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평소에 쓰던 말투로 되도록 가볍게. 사실 제가 진료실 안에서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사투리를 쓸 때도 있고, 어쨌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자체적인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오픈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편한 이미지대로 얘기해주는 게 과연 내 한의원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어볼 생각이에요. 남들은 비싼 돈 써가면서 광고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내 한의원 이미지에 마이너스 날 것 같으면 시도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래서 뭘 소재로 할까 생각해보다가 결정한 게, 마침 그런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20, 30대의 젊은 미혼 여성의 질 건조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자. 이게 사실 제 한의원에서는 흔히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고, 진료실에서는 늘 같은 설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구상에 딱 들어맞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설명을 해보고 나중에 유튜브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도 좀 해보고 하려고요. 시작할게요. 여성은 질 안쪽에 분비물이 늘 있어요. 이게 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니까 대충 언급하자면 뭐 액, 질액, 질 분비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씩 의미는 달라요, 사실. 근데 어쨌건 질 안쪽에 있는 액체라는 의미에서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사실 액은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은 늘 질 분비물이 있어요. 매일매일 분비하고 있고, 심지어 사춘기 전에도 뭐 젖먹이 애들도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들이 아이들도 성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즐긴 거고 흥분한 증거로 애액이 나왔다 라면서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오늘은 성인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20, 30대 젊은 성인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성인으로 돌아오면, 질 분비물은 생리 직후에는 좀 적고 배란 때는 좀 느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양이 늘어날 때에는 분명히 교미랑 관계가 있단 말이죠. 순수하게 교미와 종족 번식의 동물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차피 생리 중일 때는 임신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교미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배란 때는 적극적으로 교미를 준비해야 되니까 당연히 질 분비액이 늘어나야겠죠. 그렇게 하루에 1에서 2cc 정도는 늘 배출되다가 생리 주기에 맞춰서 늘다가 줄다가 그러는 건데, 성적으로 흥분이 되면,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이게 급하게 양을 늘릴 필요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곧 아기씨를 전달할 파이프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파이프가 들어오기 쉽게, 그리고 혹시라도 그 파이프에 의해서 여성의 몸이 다치지 않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파이프 사이즈가 그 표면적상 하루 종일 분비되는 1, 2cc 정도의 분비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들어올 경로인 외음부, 질, 자궁 경부에서 순차적으로 윤활액을 분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여기가 자궁, 자궁 경부, 질, 외음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활액을 분비시킨다는 거죠. 이게 정상 상태에서 성교를 준비하는 여성 생殖기의 질 윤활 과정이에요. 물론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중추신경계에서의 무조건 반사라든지 VIP 호르몬의 지배라든지 또는 분비샘으로의 명령 전달,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부분을 알고 싶은 분들은 없죠. 이런 거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런 질 윤활액의 분비 과정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마음은 청춘이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몸은 임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요. 노화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기씨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건강 상태에 신경을 더 쓰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점차 여성 호르몬을 줄이고 자궁 이하의 혈행을 줄여서
성교에 필요한 생리 기능에 신경을 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중년의 몸은 더 이상 질 부위에 윤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그렇다 쳐. 중년에서의 질 건조는 노화라는 걸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중년이 아니라 청년기의 여성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생리적으로 미혼 여성은 임신을 활발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성적인 감수성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생리적인 거, 사람의 인생, 여자가 아이 만드는 도구냐 뭐 이런 문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생리적,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유성생식을 해야지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암컷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성은 젊은 시기일 때 임신을 늘 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생리적으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여성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임기의 여성은,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여성은 한의학적으로는 만 21세에서 만 49세까지의 여성을 말해요. 그때 여성은 배란기쯤이 되면 평소보다 분비물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성교가 진행되려고 하는 직전이 되면 활발하게 분비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특히 여기에서, 물론 젊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질 분비물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건 몸에서 임신과 성교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20, 30대 여성의 신체가 임신과 성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게 뭐겠어요? 이미 임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 30대의 젊고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성생활을 잘 즐기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 건조증이 왔다면 그때는 임신부터 예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히는 날짜가 있다면 임신 진단 키트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생리적인 질 건조증의 얘기예요. 여성이 질 분비물을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병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제 병으로서의 질 건조증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병적으로 질 건조가 생기는 건 어떤 게 있나? 당뇨병. 그 중에서도 일형당뇨병하고 쇼그렌 증후군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당뇨병이야 뭔지 알 테고,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죠. 이건 우리 몸에서 액체를 분비하는 그런 샘 종류를, 뭐 침샘도 있고 뭐 눈물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샘 종류를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침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질 분비물까지도 안 나와요. 특히 바르톨린샘이라는 게 그 바깥쪽에서 성교가 시작될 때쯤에 급격하게 질 분비물을 뿌려줘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 샘도 작용을 안 해. 이거 이제 양방이건 한방이건 쇼그렌 증후군은 완치가 장담이 안 돼요. 어려워. 양방 쪽에서는 주로 증상 억제책을 쓰는 것 같고, 인공 눈물이라든지 그런 거. 한방은 균형을 만들어주는 한방 병리상 치료법을 쓰는데 뭐 겁나 비싼 한약을 한 번 먹으면 뿅 하고 놔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덜해진다, 좀 편하게 산다, 이런 정도만 간신히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또 슬슬 또 다시 안 좋아져요 또. 그러니까 뭐 치료 받으면은 몇 달 좀 편하고 이제 좀 좋아졌나 보다 싶으면은 슬슬 다시 안 좋아지고.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제가 한 방에 완치시키는 법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병이야. 양방적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한방 치료를 하면 일형당뇨나 쇼그렌 증후군도 좋아지긴 해. 그리고 일형당뇨, 당뇨는 들어봤지만 일형당뇨는 처음 들어보죠. 사실 당뇨병 환자 자기도 스스로 이게 내가 일형인지 이형인지 거의 다 몰라요. 잘 몰라요. 일형당뇨는 이거 보리밥 콩밥 먹어도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미국 영화 보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맞고 그러는 거 있죠. 테러 같은 게 발생했는데 인질한테 나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주사 안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 좀 풀어줘라, 뭐 아니면 인슐린 주사라도 좀 구해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나오는 게 일형당뇨예요.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 이건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형당뇨가 생겨도 질건조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질건조증을 유발시키는 질병들은 보통 완치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 질병부터 치료하면 자동으로 좋아질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 질병이 언제 좋아질 줄 알고. 그래서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세우더라도 버티는 계획도 세워야 돼요.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젤 같은 걸 쓰면서 버티는 거죠. 20, 30대 정도가 되면은 성생활도 삶의 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질건조증이 발생했다면 이런 걸 속발성으로 발생된 질건조증이라고 불러요. 아주 골치 아프죠. 속발성은 원인만 치료하면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놈이 만만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버티는 방법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질분비물은 나오는 게 정상이야. 젊으면 더더욱 잘 나와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임신을 의심해야 돼. 임신이 아니야? 그렇다면 당뇨, 쇼그렌 증후군 이런 원인 질환도 의심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제 찾아봐야죠. 이런 게 사실 진단의 과정이에요. 그냥 질건조증 치료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면 이거 먹으면 됩니다 라면서 질건조탕 이런 걸 턱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진단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의사의 교육 수준과 경험에 따라서 점차 최적화되고요. 그래서 병원 한의원마다 진단 과정이 좀 다른 거죠. 의료인 개개인의 숙련도와 경력이 다 다르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어째서 제가 부인과 전공도 아닌데 20, 30대 여성 환자의 질건조증을 그렇게 많이 받겠어. 중년기의 여성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주 우연히 성생활이 아주 활발한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한의원 문을 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 배웠던 질건조증 중에서도 젊은 여성에 대한 질건조증을 계속 접해왔고 비슷비슷한 케이스의 진단 치료 과정을 계속 반복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서를 벗어난 자체 진단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노년기의 질건조증 환자를 보면은 좀 버벅될 것 같아요. 노년기의 질건조증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치료를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치료해본 게 전부 다 통틀어서 5건이 채 안 되니까. 자, 청년기의 여성 환자가 질건조증으로 고생하는데 임신도 아니고 당뇨라던가 건조성 피부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나이 때에는 정신건강, 심리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성교는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받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고,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는 병이라고 할 테고, 근데 이걸 또 정신병이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고 그럴 텐데, 또 이게 또 반대로 정신병이라는 걸 환자가 찜찜해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정신과 의사분들이 찜찜해 할 테고, 뭐 정신병이라는 거에 인식이 아직도 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성교 시에 발생하는 통증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신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좀 어쨌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자고 해서 F코드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일부 회사에서는 이게 F코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데 이게 뭘로 치료받은 거냐, 퇴사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말해라 그러는데, 제가 질이 건조해서요 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또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을 달고 살 수도 없으니까 치료는 해야겠는데, 혹시라도 저런 코드가 걱정이 된다면 이게 F코드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아니니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양방정신과가 됐든 한의원이 됐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돼요. 이게 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럼 성적으로 흥분이 덜 될 거 아니에요. 성적으로 흥분이 안 되면 당연히 분비물은 덜 나와요. 질윤활액은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아기씨를 배달하는 파이프를 위해서 분비되는 건데, 내가 흥분도 안 됐고 아기씨 파이프가 들어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그렇게 덜 흥분된 상태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면 그럼 건조한 상태에서 억지로 준비하게 될 거고, 그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억지로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럼 통증이 수반될 테고, 그럼 더더욱 앞으로 더 피하고 싶어지고 계속 악순환돼요. 이게 정말 누적되면 상태가 심해져요. 그때쯤 되면 남편이 옆에만 와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억지로 의무감에 시도를 해봐야 부부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건조해져. 그럼 선택을 해야죠.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남편이 늙기를 기다리면서 인공윤활제로 계속 버틸 것인가. 근데 이게 30대에 이런 게 시작됐다면은 남편이 늙을 때까지 40년은 버텨야지, 그래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고치는 걸 추천하지 않겠어요? 그게 서로 좋을 테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든 한방 치료를 받든 부부 상담을 하든 아니면 부부간의 대화와 설득과 이해로 스스로 해결해보든, 이건 환자의 선택인 거고. 자, 여기까지. 청년기 여성의 질건조증이 있는데 임신도 아니고 당뇨병이나 건조성 피부질환도 아니라면 심리적인 부분을 원인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어.
남편과의 정서적인 관계도 원만하고, 남편이 성교에 미숙해서 그냥 막 드립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성교에 대한 어렸을 때 끔찍한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즐겁게 하고 싶은데 근데 안 나와. 그럼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의심하게 되죠. 제가 이게 연구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임상의지 연구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나 논문 같은 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미국 쪽 통계 자료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어디선가 봤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 유발인자 1등은 약물이에요. 약물 중에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교감신경 흥분제, 이런 것들이 질 분비물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 대단히 희귀한 약물처럼 들릴 수 있는데, 비염, 알레르기, 심장이나 혈액순환 관련된 약들, 정신과약, 피임약, 다이어트약, 이런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약이에요. 젊은 여성이라면 심혈관 쪽 약들은 잘 안 먹겠지만, 비염, 알레르기, 피임, 다이어트약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질 건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작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을 먹기 시작한 때랑 대충 일치해. 그럼 약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질 건조증을 치료하기 전에 약부터 끊어야 돼요. 이게 한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약들이 대개가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한약으로 그런 양약의 부작용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독해요. 한약도 독하면 독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양약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런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그 부작용으로서 질 건조증이 시작됐는데, 그 약을 끊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분들은 한약으로 질 건조증을 치료할 때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아니, 한약 비싸잖아요. 그 비싼 한약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양약 중에 있어. 그러니까 한의사로서는 이런 약물 부작용이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되는 거죠.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다이어트 약으로 질 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했죠. 이게 양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약도 질 건조증이 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양약보다는 좀 미약하겠지만 한약도 신경 흥분을 시키면서 다이어트를 돕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하나 더. 피임약은 가끔 질 건조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 분비액을 확 늘리기도 하니까, 오히려 난 피임약을 먹고서 질 건조증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약 끊으면 다시 건조해지는 거니까. 하여튼 뭔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을 때쯤부터 질 건조가 시작된 것 같더라.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 일치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약을 의심해야 돼요.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로 먹고 있는 약이라면 의사하고 상의부터 해야죠. 이걸 끊고서 성생활을 즐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질 건조증 정도는 감수하고 꼭 먹어야만 되는 약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건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가치관 차이도 있어요. 웬 가치관 차이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고서 질 건조가 생겼다고 하면, 제 가치관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다이어트 한약이었다면, 저라면 그 다이어트 한약을 끊고 질 건조를 회복시켜서 좀 더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는 게 낫지 않냐고 조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성생활과의 가치를 비교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성생활의 중요도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나는 성생활보다 다이어트가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사람마다 그런 중요도를 두는 가치의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청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이 왔다. 근데 임신이 아니야? 그리고 원인 질환되는 것도 없어? 심리적인 거부도 아니야? 그러면은 먹고 있는 약을 생각해봐. 근데 먹고 있는 약이 없어?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끔 치료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환자의 착각 때문인데, 이게 좀 어린 환자들한테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미성년자가 아니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성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질 분비물은 성적 흥분 상태일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흥분이 덜 된 상태인데도 그냥 시작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뭐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교육은 받았을 텐데 성교육 시간에 뭐 실습까지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여자뿐 아니라 상대 남자도 미숙한 건 마찬가지야. 그런 커플이면 지렉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기도 전에 바로 아기씨 파이프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고통스러울 테고, 그러면 더 분비가 안 될 테고, 그럼 더 싫어질 테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건 치료 대상이 아니죠.
이게 야동으로 성교육을 받으면 이럴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는데 좀 천천히 느긋하게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해보고 돌려보내야지.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주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건 좀 어디서 자세히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젊은 여자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말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 천천히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시도해 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하고 돌려보내고 마는데, 어딘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죠. 다시 정리. 난 젊어. 근데 질 건조가 있어. 그러면 순서대로 임신인가? 다른 병이 생긴 게 있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나? 내가 요즘 먹고 있는 약이 있던가? 혹시 나나 내 남자친구가 미숙한 건 아닐까? 여기까지가 본격적인 치료 전에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에요. 물론 그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좀 세부사항으로 막 갈라지게 돼요. 좀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한약 치료라는 게 그냥 질 건조탕 이런 것만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질 건조혈 뭐 이런 게 있어서 침 한 방에 딱 이러면 특효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할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아니면 땡땡 약초에 뿌리를 농축해가지고 먹으면 다 좋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홈쇼핑의 호스트처럼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편하겠는데, 실제 치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의사나 한의사들 중에는 가끔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게 방송이잖아. 거기 한번 나오려면은 몇백씩을 써야지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올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지방 케이블 방송조차도 그렇게 비싸요, 출연료가. 출연을 할 때 내는 돈, 받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출연을 하는 건데, 이게 뭐라도 개소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서 부인과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쭉 훑고 있으면 그게 방송 출연이 되겠어.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해야지. 뭐 물파스를 바르면 질 건조가 좋아져요 라든지, 아니면 홍삼을 갈아서 왼쪽 콧구멍에 집어넣으세요 라든지, 링게루에다가 특제 비타민을 섞으면은 내가 발명한 장희빈 주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맞으면 된다 라든지, 아니면 질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3대8 비율로 섞어가지고 6개월 동안 먹으면 좋아진다 라든지, 하여튼 뭔가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돈이 되든지 관심을 받든지 뭐 뭐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질 건조증 치료에서는 위에 언급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게 치료를 시도하는 게 가치가 있을 건지, 아니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건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환자에게 치료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남편 성화에 의해서 어쩔 수 끌려왔지만 막상 본인은 치료받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건지, 치료에 의지가 있다면 침, 추나 약침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는지,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면 비보험의 치료비를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보다 현실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러 한의원에 방문하기 전에 일단 방문하면은 적어도 상담만 하더라도 비급여 상담료라는 게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말해온 5가지의 과정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그 5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상담을 받으셔도 그래도 뭐 그게 효율적이겠죠. TV 틀어놓고 쳐다보고 있어봐야 돈벌레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 전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몰라서 길게 들여서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처음에 말했듯이 전혀 말초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선정적이거나 말초 자극적인 내용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건 19금에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유튜브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구글에서 맘에 안 든다면은 노란 닥지를 붙여서 광고가 안 나오게 조치하고 영상 노출 순위를 쭉 내려서 조회수가 100건도 안 나오게 그렇게 만들 테고, 그럼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순화해서 아주 점잖은 어투와 세련된 문장과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지고 유튜브 말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해 볼 생각이에요. 이게 일종의 비교 실험 같은 거죠. 제가 컴맹에다가 넷맹에다가 기계치이니까 현대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저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알았어. 응. 알람 설정? 어떻게 다시 한번. 알람 설정.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다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어.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